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분당 정자교의 보행로가 붕괴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은 그 인근에 있는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서 무려 14명이나 다쳤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건 정자교도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안전진단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다리, 거꾸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진단 통과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 오늘이 1970년대가 아니라 2023년 6월 8일이라는 게 참담합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정말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밀짚 모자를 썼다. 하하.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삽살입니다. 찹쌀이네. 예. 대통령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저희 쌀 탑산 일이 우리 주민분들 건강과 우리 또 여기 농업을 위하여 마지막에 그냥 새참까지 완벽했는데 진용 기자님 대통령이 어딜 좀 다녀왔나 봅니다. 어디입니까 저기가? 네, 조금 전 들려왔던 그 전원일기 배경음악과 전혀 이질감이 없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충남 부여군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하면서 농민들을 격려했는데요. 네. 일단 밀짚 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 한 장 턱 두르고 장갑에다가 저렇게 장화까지 신으니까 영락 없는 농부의 모습인데요. 네.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벼 모판에 이양기를 싣고선 이양기에 직접 탑승해 약 100m 정도 직접 모내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또 지난 5월 최초로 농기구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를 통과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작업하는 모습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후에 저 새참 빼놓을 수 없죠. 정말 희한한 거는 저런 농촌에 가면 왜 항상 저런 느티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느티나무 아래서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새참을 함께 했는데 우렁이 막걸리, 잔치국수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이양기 물론 이게 철딱선이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양기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평소에 해봤었는데 어쨌든 적어도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열심히 일하고 먹는 새참 맛 진짜 꿀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민이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하는 거라고 답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70년대, 80년대 대학 생활 저도 이제 했었는데 네. 그때는 농화를 진짜 열심히 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농촌 경험 아마 옛날에 있으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말 저렇게 이양기도 타보고 이렇게 모도 심어보고 즉 이제 또 주민분들과 같이 이제 또 땀도 흘려보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새참으로 잔치국수도 먹고 정말로 뭔가 정도 나눴을 텐데 최재범 교수님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현장을 많이 가요 또 진짜로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뭐 시장이든 아니면 농촌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뭐 집안이든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는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고 그것은 결국
이제 영상으로나 아니면 이슈로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인간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지율 상승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정치 행보를 할 때 시장을 자주 가는 거예요. 직접 손을 잡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의 대통령을 봤을 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농촌을 찾아간 것은 양곡관리법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에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이 농사를 지어도 좀 쌀 소비가 줄어들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매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원래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다 수매하는 건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정 부분 농촌에 좀 불만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좀 고려한 네. 그런 방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농민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진 달래는 그런 행보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저 장면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도 들어요. 허준이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이맘때쯤 뭔가 저런 비슷한 모습 연출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마다 농촌 가서 모내기 일손 돕는 장면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5월에 한창이 모내기 하는 행사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농번기라서 왜 예전에 대학생들 농활 가가지고 다 모심는 거 돕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농사 짓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매년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장려를 했는데 농업이 우리나라 당연히 주력 산업이었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지만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사였던 셈인데 하얀색 러닝 셔츠에 밀짚 모자 쓰고 바지춤 걷어 올리고 모심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은 지금도 아마 저 모습 기억하시는 이 엄마 모습이네요. 아빠들 아.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네. 익숙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네.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농촌 일손 돕기 차원에서 해마다 모내기 행사에 참여했던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이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이 이제 아. 나오네요.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의 모내기 모습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네. 농업이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저렇게 손으로 줄모 심는 모습 말고 네.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 한번 보세요. 네. 이항기를 타고 있어요. 이제 어. 기계로 이제 모를 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농업 선진화, 기계화 이렇게 돼서 이항기가 보급이 돼서 저렇게 지금 타고 있는데 밀짚 모자 이렇게 쓰고 이항기 직접 운전하는 그 모습 또 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이항기가 YS 대통령 때 보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걸 직접 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이항기 쓰는 것도 또 모습도 홍보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이 모내기 행사를 가기는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화려한 장화 저 주황색 길고 화려한 장화를 저희 장화가 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신어가지고 저게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신으면 굉장히 더러워져야 되는데 셔츠도 새하얗고 막 시계도 끼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혹시 사진만 찍고 그냥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저런 모습 대통령이 보여주면은 또 모내기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모내기 하면서 그때는 더 선진화가 됐어요. 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래서 농업용 드론으로 저렇게 직접 비료를 살포하는 어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뭐 모내기 하는 모습이 뭐 약간의 연출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죠. 약간의 뭐 연출이 있든 아니면 진짜로 땀을 막 뻘뻘 흘렸든 간에 어쨌든 그 시간에 뭔가 이수영 교수님 농민분들을 직접 만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국민들과는 자주 만나시기를 뭐 계속 이렇게 권고를 주변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특히 이제 농민들은 여러 가지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가장 바쁜 시즌이에요.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굳이 가셔가지고 저렇게 국민들과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네. 뭐 지금 아마도 잔치국수 드셨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그리고는 이제 국정에 그들의 애환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최진봉 교수님이 혹시 기억하시기엔 조금 뭐 영상으로 좀 나가기도 사진도 나갔습니다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밀짚 모자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통령 누굽니까?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밀짚 모자가. 왜냐면 다른 대통령분들은 이제 어쨌든 행사 때문에 가신 경우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이제 퇴임 후에 봉화마을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 그 농사 지으면서 오리 농업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맞아요. 했고요. 친환경,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지금 저 장면인데요. 저기 이제 농촌에서 하시면 직접 농사 짓는 장면이고. 오, 밀짚모에 잘 어울려 진짜. 네.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을 때 계속 찾아가신 분들하고 일정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밀짚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나중에 이제 퇴임하고 본인 이제 퇴임하고 나서 귀향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다른 모자보다는 밀짚 모자를 계속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밀짚 모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냥 바로 떠오르는. 아무 이제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퇴임 후에 국민들을 만나고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대화할 때도 항상 밀짚 모자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중에는 가장 밀짚 모자가 잘 어울리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앞서 모내기 장면 사진이나 영상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도 좀 몇몇 있는 것 같은데요, 허준 변호사님.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김 전 대통령은 이 고문 후유증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그래도 연세가 좀 더 젊으셨으니까 아무래도 당직자들과 같이 모내기 활동을 하기는 했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직접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격려의 악수만 좀 하셨군요, 저렇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현장에 직접 논에 찾아가서 물대기도 하셨고. 그렇죠. 찾아가서 또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셨는데 모내기 행사 자체만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봉화마을에 낙향을 하셨잖아요. 그때 친환경 오리쌀 이거를 벼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이용해 가지고 비료를 덜 쓰고 오리들이 이렇게 농사를 돕게 하는 그런 농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2008년 10월에 이 친환경 오리쌀 수확할 때는 콤바인 기계라고 해서 이걸 수확하면서 탈곡하는 또 농업 기계가 있습니다. 네. 이걸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남겼고 또 이 모내기 행사 같은 것들은 지금도 봉화마을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아하, 있어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직접 모내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저게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인 것 같은데요. 기억납니다. 네, 이게 2015년 6월인데 그때 가뭄이 정말 극심하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강화도 논에 가서 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소방호스로 물 주는 행사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잡아보신 분들 그 얘기 들으니까 저 소방호스 잡는 게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수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호스를 잡고 버티는가 여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논에 물 대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또 이 모내기는 안 했지만 또 저렇게 논에 물 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또 저렇게 했던 모습. 이제 아마 역대 대통령들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농민분들 꼭 이렇게 한때 뭐 5, 6월 이때 농번기 때만 반짝 찾아가는 게 아니라 1년 사시사철 농민분들의 애로사항 또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수산 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경청하는 소통이 잘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 각 정부 때마다 있어 왔는데 진짜 요즘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지를 않고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끔찍하고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침 8시 20분 한창 출근 시간이잖아요. 아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정차하는가 싶더니 어이구야.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균형 잃고 사람들 고꾸라지죠. 어머머머. 일부 시민들이 깔리기 전에 옆으로 몸을 날려보기도 하지만 금세 또 떨어지고 아이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포개지고 현장은 정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진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다쳤을 것 같은데 지금 막 포개지고 지금 막 넘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안지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순회역 2번 출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행하던 에스컬레이터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했고요. 아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저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이용객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지 현재는 귀가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할 때는 아니 가다가도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 뭐 반대 방향으로 좀 가면 되지 저렇게까지 다칠까 할 텐데 최명견님 실제 몸이 저 반대 방향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 몸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상체는 관성에 의해서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밑에서는 아래쪽을 내려오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요. 또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올 때 가만히 손을 잡고 있으면 뒤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뒷걸음질을 안 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 문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가만히 손을 잡고 밑까지 내려왔을 때 밑에 턱에서 탕 하고 뛰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뒤를 못 보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은 내려오다가 또 그 위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 그 위에 넘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이런 논리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상황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이 앞서 보셨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벌어졌기 때문에 순간 무슨 판단할 겨를도 없었어요. 세상 이수영 교수님. 네, 뭐 거의 사고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좀 눈여겨 보니까 이게 이제 상행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궁금증이 이게 드는 게 에스컬레이터도 혹시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무게, 뭐 적정 인원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문이 거꾸로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게 지금 안전 진단에서 그 혹시 적정 인원을 넘어서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런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궁금증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에 당시에 이제 타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역주행하는 바람에 막 뒤에 분하고 겹치는 막 사고가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보셨던 분들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 와중에서도요 세상에 감사하게 얼른 다가가서요 그 포개져 있고 겹쳐져 있는 그 이용객들을 막 끄집어내서 얼른 구조의 손길을 보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직까지 원인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를 누군가 건드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평소 이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이용한다는 지역 주민이 얼마 전에도 한번 멈춤 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 사고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이 말의 진위 여부라든가 정확한 원인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당 순회역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운영과 관리는 별도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지하철 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분석입니다만 원인 분석입니다만 경찰 관계자에게 좀 전에 들으셨죠. 누군가 현장에서 이용객 중에 에스컬레이터 이용객 중에 고의로 수동장치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에스컬레이터 자체 기계 오작동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 아니 평소에 그러면 최준봉 교수님 예. 저 에스컬레이터는 평소에 안전진단 그런 거 안 해요? 합니다. 하고 있고요. 실제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안전진단이 진단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에스컬레이터가 생긴 지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네. 2009년도에 설치가 되고 2020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또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작동해야 하는 보조 브레이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역동작을 했을 경우 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를 했는데 어허. 그것도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어머. 지금. 이게 문제고 네. 이게 지난해 9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 합격을 했고요. 여기가. 어머. 그리고 나서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보수업체에서 정기 점검했는데 이상 없음 판단이 나왔어요. 뭐야 이거?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프닝에도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정자구 사건 똑같아요. 정자구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난해 하반기에 안전점검에서 양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과연
이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그 정자교는 그 콘크리트로 된 다리 보행로고 이건 에스컬레이터인데 어떻게 이거 안전진단 종료 같이 취급합니까? 근데 그런 정신 만약 갖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정자교 무너졌을 때 관할 내에 있는 안전시설 다 점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땜질식으로 이거 터지면 저거 막고 이거 터지면 이거 땜질하고 그렇게 안전진단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안전하다고 진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사고는? 반드시 이거 원인 밝혀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벌받을 사람 벌받고 반드시 이거 가려내 주길 바랍니다. 이거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트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 정유정. 그런데요, MBN이 단독으로 정유정의 고교 시절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까지 정유정의 모습, 신상 공개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실물과 어느 정도 닮았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교 시절 사진을 통해서 정유정 씨의 현재 모습을 조금 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 정유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맨 왼쪽이 다소 좀 평범해 보이는데 최근 경찰이 신상 공개 당시 공개한 증명사진과 비교해 보면은요. 안경테만 바뀌었고 안경을 쓴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두 사진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안경을 벗은 사진을 보면은요. 다소 매서운 눈매가 드러나서 현재 신상 공개로 봤던 이미지와는 달라서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허허, 보세요. 이 석장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최근에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배포했던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 길 가다가 보면 같은 사람이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증명사진 공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리고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진짜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오죽하면요. 그래도 동창생들은 학창시절 몇 년을 같이 지내왔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보세요. 정유정이 23살이에요. 그러면 학창시절, 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 졸업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는 그런 고교 동창들마저 신상 공개로 배포된 정유정의 그 안경 쓴 사진 보고 누구지?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상공개를 하는 취지 자체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개의 얘기로 하더라도요.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더 이상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어떤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억제의 효과라든가 또 혹시 다른 피해자가 여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하. 그런 사진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 직후에 찍힌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예전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포토샵한 사진, 되게 옛날 사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정유정도 그렇고 지금 나온 조주빈도 그렇고 저 둘을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김태원도 자기가 마스크를 벗었지만 강제로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진을 보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머그샷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미 사적 인물이 아니라 더 이상 공적 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요 사진은 이 전주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아요?
이 전조에 갔습니까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봐도 저 사람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사진 익숙하게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 머그샷 같은 것들 공개할 때도 더 이상 범죄자에게는 선택권이나 동의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저렇게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상 공개 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하면 어차피 공개를 할 거면 실효성 있는 공개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들으셨지만요. 정유정의 이 학창 시절 이 지인들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자신이 알고 있던 정유정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크나큰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과연 그분들이 기억하는 학창시절 과거의 정유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기억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일단 존재감이 없다. 일단 잘 어울리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줄을 이루고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교의 동창들이 얘기하는 정유정은 다른 사람과 교류가 별로 없었고 혼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본인을 왕따시켰다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마 다른 사람의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가려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 좀 성격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홀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야말로. 학교에 오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아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수정 교수님. 네. 보세요. 물론 왕따 같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대요. 그 동창분들이 기억하는 정유정. 그런데 앞서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가 없었고 친구는 거의 없었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타인을 다른 동창들을 배척하는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혹시 속으로 정유정 혼자 속으로 뭔가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복수심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의 동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 좀 너무 상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은둔형 외톨이가 다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 정유정의 특징이 이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모든 외톨이가 다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이런 그 지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외톨이 생활을 한 게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했느냐는 아마 이 사람이 애당초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고 네. 아마 가족들도 이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이제 관계 속에서 키우지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생활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된 과정 중에 결국 무엇에 노출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 노출됐던 게 결국은 이제 끔찍한 이제 범죄 영상물들을 매일 보면서 지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뭐 판타지적 현실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범행으로 이어진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과정들을 다 빼놓고 환경적인 어떤 특수성을 다 빼놓고 은둔형 외톨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 영상 CCTV 영상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 여행용 가방 들고 가는 그 CCTV 말고 저희가 추가로 공개했던 걸 보면 추가 범행 도구를 잡화점에서 사서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게 어디 여행을 가는 물품을 사러 들뜬 마음의 그 표정 같다 발걸음이. 근데 혹시 전문가이신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저 뭐 발걸음에 혹시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어떤지. 네. 네, 일단은 그 들떴다고 표현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네.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굉장히 고립되고 굉장히 어떤 우울하고 가운데 네. 본인이 어떤 해야만 되는 어떤 목표를 갖다 세운 게 있었는데 바로 요 모습, 요 모습. 지금 자파점에서 물품 추가 범행되고 사고 나오는데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굉장히 하나의 그 살인 자체가 본인이 살아가는 목표가 됐을 거고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살하거나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 발걸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발걸음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저게 과연 설레는 마음인지 저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걷는 마음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네. 어쩌면 제 생각에는 두 개의 마음이 전부 다 합쳐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앞서 정유정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동창분들, 지인분들 얘기로는 정유정이요, 말이 없는 친구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늘 혼자였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당히 큰 방어성이잖아요.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다. 와, 이 대목은 진짜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항상 커튼 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실에도 커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커튼 뒤에 가 있고 간식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는데요. 요건 어떻게 해석과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최명규 원장님? 이제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불안 척도라는 게 있는데 그 사회불안 척도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대중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밥을 먹는 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편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을 못 봐요. 아하. 남들이 다들 똑같이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혼자서 컴퓨터로 시험 볼 때 굉장히 시험을 잘 봅니다. CBT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사회적 불편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다는 어떤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 선택적 항부증 같은 기질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망상까지는 갈더라도 이것도 정신과 용어는 아니면 흔히 우리가 시선공포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선공포증이 있게 되면은 타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져요. 막상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굉장히 타인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를 두렵기 때문에 시선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신의 모습을 갖다 남들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아하. 이런 정유정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수영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또 다른 뭔가 해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은 꽤 외향적인 면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유인을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런 특징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점수는 틀림없이 높기는 높은데 뭔가 추가적인 어떤 임상 증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성격장애군 중에 이제 해당하는 성격장애군이 추가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송치가 돼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대검에 이제 전문가들이 또 있어가지고 심리 분석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사이코패스 여부는 재범 가능성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안 처분 등이 병과돼야 되는지 여부가 판정이 될 거고요. 네네. 재판부에 가면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형사조사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평가를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검찰은요, 재판에 넘기기 직전까지 정유정에 대해서 범행 동기 마지막 퍼즐까지 반드시 밝혀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피해자의 울분, 유족들의 억울함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일 겁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너무 막 어이가 없어서 비웃었는데 부적절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거 대체 무슨 말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어디까지가 불륜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영화 약속에 보면 전도연 씨가 박신양 씨한테 네가 나를 마음속에서 제외시켜 놓는 것만 해도 배신이야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우고 있어요. 대박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좀 상식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네. 서해의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순경 A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이에요. 심지어 해경. 경찰 공무원입니다. 신임 경찰 교육에서 이 동료 순경 B 씨를 알게 됐는데 네. 이 A 씨는 B 씨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어요. 총 14번에 걸쳐서 전국 각지를 함께 여행하면서 돌아다니고 자취방, 모텔, 펜션 이런 데서 같이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껴안거나 손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나 진짜. 신임 경찰 교육 받았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가정생활, 가정 꾸린 지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B 씨의 배우자가 이 문제를 해경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요. 아, 알게 됐나 봐요. 예, 알게 네. 됐죠. 알게 돼서 민원을 제기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A 씨, 그러니까 불륜을 했던 그 여성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이 돼서 위자료 2,500만 원을 B 씨와 함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이것도 잘못됐고 정말 비판하다 왔다 갔는데 반성 안 했어요?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요. 그 B 씨, 그 관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술집에 가거나 PC방을 가거나 모텔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거예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격리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경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에 징계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A 씨를 해임하게 됩니다. 참. 아니 해임 처분 급기야 해임 처분 됐어요. 그러면 정신 이제 차렸겠죠. 안진용 기자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 A 씨는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소송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B 씨가 배우자와 이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B 씨와 성관계는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임이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으로 다시는 임용될 수 없고 고령의 노모와 동생을 부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뭐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겠죠. 왜 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 차원이라면 이해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주장 좀 들어보세요. 진짜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불륜의 대상자였던 그러니까 이 기혼자였던 B 씨가 배우자와 이혼 예정인 것으로 알았고 핑계 이런 핑계 B 씨와 성관계도 하지 않는 등 비위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본인이 판사예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위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 아주 자기가 다 판결 내리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이수영 교수님, 너무 기가 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4차례나 숙박시설 함께 들어갔는데 자기는 성관계도 안 했으니까 불륜이 아니라는데 이걸 그럼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아유, 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참 네.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입증할 방법이 없죠. 아니라는데. 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아하.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품위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법원은 결국은 해임이 적절하다라고 확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품위 손상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요. 확진이 된 상태에서도 당시에는 격리를 꼭 해야 되는데 관사와 숙박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내연 그 파트너와 지금 뭐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네.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때는 반성 안 하다가 딱 걸리잖아요. 앞서 그 A라는 사람 주장 중에 마지막에 이거 있었잖아요. 해임이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으로 해경이라 했잖아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다시는 임용될 수 없고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고령의 노모와 동생을 부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때는 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왜 걸릴 거라 생각하고 왜? 그때는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도 막 되겠다 해서 이제 걸리니까 싹싹 비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주장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재임용이 불가능한 건 맞지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재임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아마 굉장히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청심사 그리고 이 소송 절차까지 가는 불복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저지른 어떤 비위 행위가 이 파면까지는 안 가더라도 해임에 처분에 해당한다는 어떤 판단,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는 그만한 이 사실관계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이 불륜도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A씨와 B씨가 함께 불륜을 했는데 이번 보니까 왜 A씨만 해임을 시킨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거는 사실은 이 수은경 B 씨도 뭔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불복하지를 않아서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징계 수위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파면이나 해임 정도의 높은 수위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차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똑같이 손해배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응당한 징계가 내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B씨는요. 평생 배우자분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이제라도 떳떳한 그런 모습 보이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추성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정신없이 일에만 치여 살다가 큰맘 먹고 휴가 내서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데요. 대박 사건 좋겠습니다. 필리핀 날씨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와, 사진 저렇게 보내주셨어요. 인증샷이네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짜증나고 열불나도 한국 날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추성남님 얘기 듣고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열불날 것 같아요. 자랑하냐 지금 해외여행 갔다고? 네, 그래도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